안녕하세요. 국립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부에서 물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아시아태평양 이론물리센터 APCTP에서 일반물리 과정에서 몇 가지 주제를 골라서 제가 최대한 쉬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동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물리 강의를 이제 1학기 때 처음으로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동영상을 제작하고 하면서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은 했었기 때문에 방학을 맞이해서 이런 거를 제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최대한 제가 노력을 해서 쉬운 말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규 교육 과정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막 차근차근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 주제에 맞춰서 필요한 것들 위주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떤 걸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보여드리는 그림은 제가 보통 그렇죠. 이 원래 주제 설명하고 싶은 게 여기 있으면 이제 뒤쪽에 약간 흥미를 끌 수 있는 그런 거 이렇게 던지게 되는데, 이거는 지금 제 결혼식 사진입니다. 와이프가 부케를 던지고 부케가 요런 궤적으로 보통 가게 되죠. 부케 움직임을 이렇게 막 궤적을 그리고 하는 것도 참 물리학자스러운데, 이게 보통 이거는 제 결혼식 때 들었던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 연구실 후배 결혼식 때 사진사분이 했던 얘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사진사분이 부케를 포물선이 되도록 던져달라, 그래야지 사진에 잘 나오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 흔히 생각하면 이렇게 포물선으로 던지는 게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포물선으로 던지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약간은 허무한 그런 답변에 대해서, 바로 제가 언급했던 그 후배 결혼식에서 대부분의 하객들이 물리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어떤 대답이 나왔는지 그런 거를 마지막에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런 운동을 설명하는 거에 있어서 제가 주로 지금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만들 게 이제 소위 역학이라는 학문이고, 한자어로는 사실은 이 힘력자가 들어갑니다. 힘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거고요. 학문은 학문에 대한 거고, 영어로 미케닉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말로 조금 더 익숙할 외래어라고 할 수 있는 건 미케니즘이란 표현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 원리 같은 게 될 텐데, 시간에 따라서 운동 상태가 변하게 되는데, 운동 상태가 변화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변화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걸 기준으로 변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물체가 여기 있다가 위치가 이쪽으로 변했을 때 물체가 모양이 어떻게 된다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역학에서 가장 관심 있는 거는 시간에 따른 변화입니다.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고, 지금 제가 설명할, 이번 시리즈 통해서 설명할 모든 것은 사실 고전역학입니다. 이 고전역학이 다루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물체 위치를 확실히 알 수 있고 운동의 원인이 힘이 되는 거, 그래서 이 힘이라는 것 때문에 여기 힘력자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역학이라는 데서. 그래서 힘이 주어지면 그 힘에 따라서 물체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운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는 학문, 그리고 그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하나의 성질인,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여러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관찰하는 대상들이 전부 고전역학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시간에 따른 변화라는 건 결국엔 이런 겁니다. 제가 늘 이런 거를 예로 드는데, 공 같은 게 하나 있다고 치면은 이 공이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다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냥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제 역학 또는 물리학의 가장 이렇게 공이 이런 이상한 운동을 했다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물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기술해야 됩니다. 근데 수학적으로 기술하려면 숫자로 써야겠죠. 또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단위계가 있는 물리학적인 차원이 있는 양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차원 단위계 이런 일반 물리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걸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이거를 운동 상태를 수학적으로 기술하기 위해서는 이런 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슬라이드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2차원인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포물선 운동 같은 것도 사실은 2차원으로 보통 기술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3차원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게 필요한데, 일단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 슬라이드에 표현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 사실상 2차원으로 기술되는 포물선 운동을 기술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XY 좌표계로 대표되는, 보통 우리가 가로축을 X축으로 쓰고 세로축을 Y축으로 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일단 좌표를 그리게 되면은 여기가 X고 이게 Y면은 이게 X가 이만큼 왔고 Y가 이만큼 왔으니까 이거를 이 소위 X, Y라고 이렇게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알게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운동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은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하면은 정확하게 X 좌표가 이렇게 얼마나 변했는지, Y 좌표가 얼마나 변했는지, 이 경우에 지금 X 좌표는 감소했고 Y 방향으로 증가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고, 이런 기울기가 있는데 이 기울기는
음수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수학적으로 미분 적분 같은 개념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운동 상태를 수학적으로 기술하는 거는 이렇게 좌표계를 써서 하는 거고,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이 바로 어렸을 때부터 뭐 수직선, 그 다음에 좌표 평면 같은 거를 저걸 왜 배우나 싶을 텐데 배운 이유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뭐 이런 좌표를 이렇게 XY가 직각으로 이렇게 소위 직교하는 좌표계를 직교 좌표계 또는 뭐 카테시안 좌표계, 영어로는 카르티시안 코르디네이트 뭐 이렇게 부르는데, 저도 비교적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이게 철학자 데카르트의 이름에서 따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고유명사인데, 그래서 옛날에는 철학자나 뭐 수학자, 물리학자가 뭐 그렇게 구분이 확실하게 된 게 아니었죠. 그래서 데카르트가 어느 날 뭐 방구석에 누워 있다가 위쪽에 천장에 있는 파리 같은 거를 보고, 이 정확한 디테일이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그냥 기억나는 대로 말하는 거라서, 파리 움직임을 수학적으로 기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그러면 이 천장을 가로, 한쪽 구석을 소위 원점으로 잡아서 가로로 얼마나 움직였는지 세로로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이 두 개의 숫자로 기술하면 파리 위치가 정확하게 기술되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게 이 소위 데카르트가 고안한 2차원 좌표계 또는 이 직교 좌표계 시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이걸 기술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기하학이라고 불리는 수학의 이런 좌표 평면 개념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옛날부터 한참 배웠고요. 이거 수학적으로 기술만 하면은 수학의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고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고 이런 것들은 다 수학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물리학자랑 얘기하다 보면 좀 피곤할 때가 있을 텐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떤 걸 설명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가만히 받아들이는 거를 이상하게 딴지를 거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저는 물리학자 입장에서 변호하자면 딴지가 아니라 진짜로 궁금해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성격이 안 좋은 사람들은 실제로 딴지를 걸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게 물리학에서는 이런 운동이 왜 일어나는지에 관심이 있어요. 이게 그 유명한 뉴턴의 사과나무 그 얘기입니다. 사과가 떨어지는데 당연하지인데 보통 사람 입장에서는 뭐 뉴턴도 어렸을 땐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어느 순간 뭐 이거는 이제 이게 진짜다 아니다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은, 사과가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왜 떨어지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도 물리학자 입장이니까 좀 이해를 합니다. 궁금하죠. 도대체 왜 사과가 떨어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뉴턴이 내놓은 답변이 이거고, 심지어 이런 여러분 중에 아마 보기만 해도 머리가 어지러워질 그럴 수도 있는 소위 미적분 개념을 이용해서, 이 미분이죠. 시간에 대한 미분 개념을 도입해서 이 운동을 설명한 게 바로 뉴턴이고, 그 유명한 F는 ma라는 뉴턴의 제2법칙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뉴턴이 이렇게 미적분이란 걸 발명까지 해가면서, 뭐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비슷하게 발명했다 그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왜 일어나는지 원인,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서 학창시절에 배운 미적분 교육에서 가장 좀 아쉬운 게 이런 짓을 왜 하는지를 사실 잘 안 가르쳐줍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힘이라는 게 있을 때, 아까 얘기했죠, 역학에서 이 힘력자, 힘이라는 게 주어졌을 때 물체가 왜 운동을 하는지, 또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물체의 운동 상태를 왜 바꾸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역학입니다. 그래서 요 공식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이런 경우에 수학적으로 운동을 기술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요런 뭐 방정식으로 기술한다는 건데, 문제를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소위 1차원 운동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차원 운동이라고 했는데 왜 이런 2차원 그래프들이 있느냐라고 궁금해할 수 있는데, 이건 학생들이 처음에 많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실제로 보는 운동을 기술하는 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얘가 지금 이 공 같은 게 있다면 얘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운동을 얘기하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원점 같은 게 있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여기 있던 게 이렇게 갔다는 말은 지금 여기 와서는 얘가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여기서 시작해도 되겠죠. 여기서 시작한 게 이렇게 왼쪽으로 갔다는 말은 여기서 와서는 이게 지금 이렇게 감소했다. 그래서 0보다 작은 거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시간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렇게 제가 뭐 아이패드에 있는 거 이용해서 인터랙티브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시간이라는 게 쭉 우리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대로 흘러간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동영상 강의 같은 거기 때문에 이걸 볼 수 있지만, 이거를 실제로 뭐 책에 쓴다든지 아니면 어떤 종이에 나타낼 땐 당연히 이렇게 이 궤적을, 여기서 이렇게 이동한 궤적 같은 거를 그대로 여기 표시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물체가 지금 이 정도 위치에 있다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감소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는 게, 그러니까 이걸 지금 수학적으로 기술한 게 이런 건데,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거를 종이 한 장으로, 종이로 그냥 그 동영상이 아니라 책에 있는 페이지나 그런 걸로 문서로 그냥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 변화가 일어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얘가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일지 왼쪽으로 움직일지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오른쪽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는 요 기준에서 봤을 때 얘가 위로 이렇게 가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입장에서는 기울기가 위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화살표가 지금 위쪽을 향하고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이렇게 가려는 거고, 반대로 여기 지금 이 시점 지나서는 떨어지잖아요. 이제 여기서 떨어진다는 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제 이게 이 차원에서 이렇게 궤적을 그린다는 게 아니라 시간에 대한 운동이니까요. 이건 시간에 대한 운동이니까 지금 1차원 운동에서는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 앞으로 가거나 또는 뒤로 가거나, 뒤로 갈 때는 이렇게 왼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니까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기울기들이 각 시간에 대해서 요 기울기들을 쫙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위로 증가를 하다가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잠깐 멈춰 있는 지점도 생기고요. 다시 밑으로 떨어지다가 지나서 다시 조금 멈추게 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바로 속도라는 거 입장에서는 위쪽에 있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됐다가 다시 이렇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뭐 정확하게 그리지 못했지만 어떻게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요 기울기 값, 이거 분의 이거인 기울기 값 자체가 사실은 여기서 요 값, 이 속도의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울기가 여러분이 수학 시간에 배운 미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 표시를 하죠.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속도라는 거죠. 이거 약간 의도적으로 그 삼각함수처럼 그렸는데, 그 사인 함수 미분하면 코사인 되고 이런 거 기억이 나실 수 있는데 다 여기서 온 거라는 걸 생각하시고요. 근데 사실은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가 어떤 뭐 물체를 얼마나 세게 밀어주냐에 따라서 속도가 정해진다 그러면 되게 물리가 조금 더 편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상한 걸 생각 안 해도 되거든요. 여기서만 다 이렇게 기술이 됩니다. 근데 하필 물리 법칙이란 게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물체의 힘이라는 걸 주면은 이거를 바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를 정하도록 해요. 얘는 여기서는 감소하려고 하고 여기서도 계속 감소하려고 하다가 여기서는 다시 이렇게 증가하려고 하고, 그래서 여기가 치를 나타내고 여기가 속도를 나타내는데, 물리법칙이 힘이란 게 속도를 바로 정하는 게 아니라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가속도라는 거에 작용하기 때문에 이거 지금 아까 한 거랑 똑같습니다. 여기서 기울기가 음수고 기울기가 여기서 계속 음수고 여기서 0 됐다가 다시 증가하니까 이거는 뭐 대충 그리면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혀 정확하게 그리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계속 음수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음수였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돼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뭐 이런 식이 될 겁니다. 대충 쓰면은. 그래서 중요한 게 여기서 요 관계가 이 미분 관계였으니까요. 여기서 요 관계도 그러면 똑같은 미분 관계 있습니다. 그 미분 관계를 쓸 수 있는 게 바로 속도를 시간에 대해 미분하면 가속도, acceleration이 됩니다. 여러분 차에서 페달 이름이 악셀이라고 많이 할 텐데 물리를 공부하신 다음에는 꼭 엑셀러레이터라고 발음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미분을 2번씩이나 해야 되냐면 물리 법칙이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V 자체가 X에 대한 미분이니까 이렇게 쓰는데 이걸 다시 쓰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F는 MA를 배웠는데 지금 M이 하나도 등장 안 했죠. 왜냐하면 M은 마지막에 이 물체가 어떤 M이라는 질량을 갖고 있다고 치면은 지금 열심히 구한 이 A에다가 그냥 이 질량을 곱하면은 MA가 되고요. 이거는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같다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보통은 우리가 수학에서 뭐 이렇게 쓰면은 이거를 이거에 의해서 정의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사실 등호 기호니까요. 사실 똑같이 적용됩니다. 힘을 주면은 가속도가 발생하는데 비례상수가 질량입니다. 쉽게 말해서 같은 힘을 줬을 때 여러분이 당연히 질량이 큰 것, 일상생활에서 무게라고 쓰는 것들이랑 어느 정도는 같이 가는 건데 지금 우리가 고전역학에서 거의 지구상의 물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쓰면 여러분이 당연히 무거운 물체를 움직이게 하기가 힘들죠. 걔가 가만히 있다고 치면은. 그래서 그런 경험 법칙이랑도 연결시킬 수 있는 거고요. 이쪽으로 갈 때는 기울기인데 이쪽으로 갈 때는 미분을 거꾸로 하는 적분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적분하면 이제 뭐 여기서 여기까지 이 넓이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증가한 정도가 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미분 적분계에 의하면은 그래서 반대 방향 연산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되는 연산들이 다 있는데 이것들은 속도의 변화가 가속도를 적분한 것과 같고요. 그 다음에 위치의 변화는 속도를 적분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대부분 하게 되는 거는 사실은 미분이 기울기 같은 개념이라서 더 편해서 지금 이렇게 쓰는데 실제로는 대부분 이쪽 방향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죠. 힘이 주어지면 가속도가 주어지고 가속도를 우리가 완벽하게 알게 되면 속도를 완벽하게 알게 되고 속도를 완벽하게 알게 되면 위치를 알게 되는데 미분적분 기억 떠올려 보시면은 여기 이거 보시면은 제가 위끝과 아래끝을 안 썼잖아요. 그러면서 부정적분이라는 걸 하는 거니까
적분 상수가 나올 텐데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발견을 사실 하신 겁니다. 적분을 했다는 거는 이 변화량만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어떤 속도를 갖고 있었다 또는 처음에 어떤 위치에 있었다가 초기 조건이 되는데 그 초기 조건이 모두 적분 상수로 주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원래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이제 수학적으로 운동을 기술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요. 동그라미로 표시를 했고 보통은 사실 일반 물리 수준에서는 이런 점처럼 다룰 수 있는 입자처럼 다룰 수 있는 또는 동그란 공이라도 그냥 공간상의 어떤 공간 넓이나 뭐 부피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좌표 하나로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운동을 주로 처음에 기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뭐 물리학자들이 하는 농담으로 뭐 이런 게 있을 때 소그림을 왜 가져왔냐면 그 물리학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 손은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해부학적으로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런 소의 움직임조차도 뭐 이런 공처럼 생각한다고 해서 뭐 스페리컬 카우 뭐 이런 식으로 영어로 뭐 농담이 있을 정도로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다룰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다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이런 식으로 그냥 공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공을 이런 XY 좌표계에서 기술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이 있으면 이 공에 어떤 힘이 작용을 하고 그 힘에 의해서 가속도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 초기 조건이 있으면 가속도에 따라서 운동을 다 기술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 식을 이제 응용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이제 응용을 하는데 어떻게 응용을 할 거냐면 지금 여기 제가 쓰진 않았지만 이게 만약에 실제로 포물선 운동같이 지구의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을 기술한다고 생각하면은 바로 다음으로 전개를 할 식이 뭐 이런 식이 되겠죠. F는 ma지만 이게 지구상에 또는 뭐 지구 표면에서 운동하는 모든 물체는 중력이란 힘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중력이란 힘이 있고 중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사실은 그것도 당연히 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지표면 근처에서 물체는 그 물체의 질량에 정확하게 비례하고 어떤 비례 상수로 주어진 요런 벡터 아래쪽으로 향하는 요런 벡터로 주어지는 중력 가속도라는 거를 곱한 만큼의 요런 힘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 수학 시간에 문제 풀 때 제일 좋은 게 이제 이렇게 딱 다 없어지면 제일 좋은 거죠. 없어져서 지금 이 공간 전체에 요런 가속도가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y 이렇게 부른 건 이제 방향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건데 아래쪽으로 작용하는데 근데 중력이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래쪽이라고 부르는 방향을 어떻게 정의하는 거냐면 지구의 중력 방향을 아래쪽이라고 적용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제가 물리 시간에 자주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뭐 스마트폰 같은 거 보다가 그 옆으로 돌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사진을 보다가 옆으로 돌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이 스마트폰이 또는 그 자이로 센서가 있는 전자기기가 중력 방향을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력 방향을 아래쪽 방향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마이너스 y 방향으로 향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중요한 게 그러면 요 가속도가 어디에 걸리느냐인데 사실은 이 물체가 여기 있어도 여기에 걸리고요. 여기 있어도 여기 걸릴 거고 이 가속도라는 게 아래쪽을 향하고 이게 공간 전체에 이렇게 다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 보통 안 하는데 얘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중간에 가속도를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운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 왜 포물선을 그리게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포물체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려놓은 것처럼 여기 이제 G라는 중력 가속도가 아래쪽으로 이제 걸리고 있는 거고요. 이런 뭐 공 같은 물체 여기 놔뒀다고 생각했을 때 이거를 V0라는 초기 속도로 이 초기 속도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정해진 속도로 이렇게 던지게 되는 거죠. 초기 속도로 이 수평 방향과 세타만큼의 각도를 줘서 이렇게 공을 던지면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요렇게 포물선 비슷하게 날아간다는 걸 알고 있는데 사실은 비슷하게가 아니라 정확히 그렇게 날아간다는 건데 공기 저항 같은 게 없다면은 이런 경우에 이거 운동을 분석할 때 일단은 제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아까 1차원 운동과는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열심히 했던 1차원 운동과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이제는 공간 방향으로 축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원 운동이라는 건데 이거는 사실 2차원 운동으로 가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성분이 나오고 막 벡터가 나오고 되게 복잡한데 최대한 이 주어진 시간 안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1차원 운동에서 이야기했던 이 축 하나하나가 다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G가 지금 마이너스 Y 방향으로만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없습니다. 지금 Y 방향으로만 이쪽으로 가속도가 있는 거죠. 특히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 경우에
X 성분의 운동과 Y 성분의 운동을 따로따로 생각해야 돼요. 자, X 성분의 운동은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 가속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초기 속도는 이 속도의 X 방향이니까 여러분 수학 시간에 배운 거에 따르면 이게 V고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코사인 세타죠. 여기는 사인 세타죠. 그래서 초기 속도가 V0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Y 방향 미리 써놓으면 이거는 V0 사인 세타가 되죠. V0 사인 세타인데 여기는 가속도가 0이 아니죠. 가속도가 G만큼 있는데 아래쪽이죠. 저희가 통상 위로 가는 걸 플러스로 하기 때문에 가속도가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G라는 상수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X 성분으로는 가속도가 없기 때문에 속도가 변하지 않는 거니까 이 속도 그대로 가는 운동입니다. 등속 운동이 되는 거죠. 근데 Y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있는데 다행히 계산하기 제일 쉽게, 그러니까 0을 적분하면은 상수가 되니까 제일 쉬운 건데 상수를 적분하면 그 다음으로 쉬운 거죠. 1차 함수 되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건데 Y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G만큼의 가속도가 있는 거죠. 초기 속도는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막 적분해서 하기 전에 미리 생각을 해보면 X 방향으로는 속도 정해진 게 그대로 계속 갑니다. 그냥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Y 방향으로는 일단 이렇게 해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속도가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작아지다가 어느 순간에 역전돼서 이렇게 갑니다.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그 자취로 그린 게 사실은 그대로 나타나는 건데 X, Y 방향을 따로따로 한다고 했으니까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그냥 공을 위쪽으로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위쪽으로 던졌다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다 떨어지겠죠. 그 운동이 지금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공식적으로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했던 것처럼 각 공간상의 축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이걸 함수로 그리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각 공간에 대해서 시간에 대한 함수로 그리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X 성분의 경우에는 가속도가 0이기 때문에 속도는 원래는 초기 속도 더하기 가속도에다가 적분을 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엄밀하게 쓰면 적분 변수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뭐 보통은 생략하기도 하죠. 그냥 귀찮으니까. 근데 이게 0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0을 적분하면 원래는 상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윗끝과 아래끝을 명시해버린 정적분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냥 상수 빼기 상수가 돼서 0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자체가 0이에요. 그래서 그 넓이에 비유하자면 사실은 높이가 0인 거를 아무리 길게 잡아봤자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X 성분이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VX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걸로부터 X,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X 좌표의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처음에 저희가 이거를 여기를 원점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위치는 0입니다. 0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되죠. VXT의 DT가 되는데 이게 어차피 상수입니다. 지금 세타 같은 거 있으면 이 학생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세타 같은 거 있으면 변수가 아니까 생각하는데 이거는 초기에 던지는 각도기 때문에 정해진 값입니다. 이거는 지금 적어도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관점에서는 상수예요. 상수를 적분하면 1차 함수죠. 그래서 1차 함수가 돼서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V0 코사인 세타에 T를 곱한 건데 그러니까 상수를 적분한 거니까 1차 함수가 된 거잖아요. 이거 괜히 여기서 괄호 생략하거나 그러면은 얘가 여기 붙어서 좀 애매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통상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이거를 V0에 T를 먼저 쓰고 삼각함수는 최대한 뒤쪽으로 빼가지고 이거 세 개가 곱해져 있다는 거를 딱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X 성분에 대해서는 다 풀었어요. 가속도는 없고 속도는 일정하고 X 성분으로는 일정하게 쭉쭉 간다.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죠. 주어진 시간에 이렇게 간다. Y 성분은 X 성분보다는 복잡한데 뭐 어렵진 않습니다. 속도의 경우에는 초기 속도가 있죠. 사인 세타라는 초기 속도가 있고 여기에서 가속도를 적분하는데 이제는 이게 0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이너스 G라는 상수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가속도에서 속도로 갈 때 벌써 상수 함수의 적분이 생기는 거죠. 상수 함수 적분하면 1차 함수입니다. 이거 뭐 미적분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미리 알려드리면 이런 게 있다고 쳤을 때 이게 상수면은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T만큼 왔을 때 이 넓이가 그러니까 이게 뭐 C라는 상수라면은 이게 당연히 CT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 경우에는 V0 사인 세타에다가 마이너스 그냥 GT가 됩니다. 엄밀하게는 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왜냐하면 적분 변수 한 다음에 윗끝 아래끝 빼야 되니까 이거는 그래서 GT 마이너스 G 곱하기 0이라서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속도가 이렇게 됐으니까 Y 성분의 위치는 이거 한 번 더 적분하면 되는 건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치는 원점에서 시작했으니까 0이죠. 그러니까 0은 따로 안 쓰도록 하고요. 여기서 VYT의 DT가 되는 거죠. 0에서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적분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상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타 있다고 해서 변수 아닙니다. 지금 시간에 대한 적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적분인데 1차 함수를 적분하면 2차 함수가 되는데 이거는 이런 걸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요런 1차 함수가 있다고 칠게요. 그럼 여기서 0에서부터 출발해서 t만큼 왔을 때 이 함수 값이 ct잖아요. 요 넓이가 적분값이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적분 공식 모르더라도 뭘 할 수 있냐면 2분의 1 ct 제곱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t 곱하기 ct 나누기 2잖아요. 삼각형 넓이 공식 기억해 보시면. 그래서 이거는 뭐 t라는 1차 함수 적분하면 2분의 1 t 제곱 됐는데 더하기 상수지만 어쨌든 정적분이니까 이거는 그래서 2분의 1 gt 제곱이 되는데 이거를 미적분 공식을 모르더라도 심지어 이런 걸 떠올려 보시면은 할 수 있다 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사실은 다 풀었어요. 시간에 대해서 x는 요렇게 되고요, y는 처음에는 증가하다가 뒤에 이 2차 함수 힘이 더 세기 때문에 갈수록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 다 풀었는데 사실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1차원 운동에서 문제 풀었던 거를 얘가 실제로 어떻게 이동하는지 이거에 관심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려면은 시간에 대해서 x가 어떻게 변하고 y가 어떻게 변하는데 x에 대해서 y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야 실제 궤적, 영어로는 트라젝토리라고 부르는 실제 궤적이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부터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이거를 이 궤적이 뭔지 알기 위해서는 y를 x에 대한 함수로 써야 됩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은 x를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냈고 y를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냈으니까 t를 소거시키면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거를 시키냐면 물론 여기서 t를 소거시켜서 여기 넣어도 되겠는데 그건 바보 같은 짓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훨씬 쉽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거를 시키는 방식이 뭐냐면 t를 x에 대한 함수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여기다 다시 대입하고 이걸 x에 대해 풀어주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제 수학 시간에 이런 걸 왜 배웠는지를 이제 떠올리게 되는 건데 코사인 분의 사인은 탄젠트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중요한 건 그겁니다. y를 x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는데 x에 대한 1차항이 있고요. 이거 상수라고 있죠. 그냥 이런 세타 들어가는 것들은 2차항이 있습니다. 이게 1차항, 2차항이죠. 그러면 이거는 최고 차항이 2차인 2차 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y를 x에 대한 함수로 나타냈을 때 2차 함수입니다. 최근에 인터넷에서 유명해진 어떤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어쨌든 2차 함수기 때문에 수학 시간에 여러분이 배운 게 2차 함수의 그래프는 포물선이라는 거 배웠을 텐데 사실은 그 포물선이란 말 자체가 사실은 포물체 운동하는, 그러니까 중력 있는 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운동하는 것 자체를 기술하는 곡선이다 라는 걸 이미 여러분은 알고 있는 겁니다. 답을 이미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차 함수기 때문에 포물체는 당연한 얘기인데 포물선 운동을 합니다. 근데 강조를 좀 해야 되는 거는 이것만 힘이 작용한다고 쓸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공기 저항이나 그런 걸 막 무시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여기서 어떤 게 가정이 돼 있냐면 공기 저항 등을 무시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뭐 바람이 엄청 분다든지 그러면 다 안 맞는 얘기입니다. 이쪽으로 바람이 엄청 불면 이쪽으로 더 밀려가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을 때, 중력만 작용한다고 봤을 때 이렇게 포물체 운동한다, 2차 함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포물선에 2차 함수 성질을 이용해서 뭐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이게 이런 식으로 갈 때 제일 멀리 가려면 각도를 얼마나 써야 되냐, 이거 뭐 제가 숙제로 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찾아보시고 이거는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거 할 때 삼각함수 성질 같은 거 좀 더 이용될 겁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드디어 이 장을 들어가면서 제일 처음에 했던 질문인 부캐를 포물선으로 던지면 어떻게 되냐에 대한 다소 허무한 답을 드릴 텐데 그 전에 먼저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는 공을 그냥 떨어뜨리고요, 하나는 초기 속도를 이만큼 줘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자세하게 또 설명할 시간은 없을 것 같아서 얘는 그냥 x 방향 성분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떨어지냐면, 그러니까 지금 레프트 라이트라고 해서 여기 VL, VR이라고 썼는데 왼쪽 물체는 X 성분으로 아예 안 움직이고요, 그냥 밑으로 쭉 떨어집니다. 이거 소위 자유낙하죠. 이건 자유낙하기 때문에 이거는 Y 방향만 기술하게 되고요. 그래서 Y 방향은 아주 빠르게 지나가면은 Y 성분 가속도만 마이너스 G이기 때문에 이거는 Y 방향의 속도는 마이너스 GT가 되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입니다. 오른쪽 물체는 사실 똑같은데 그 앞에서 했던 이거랑 똑같은데 이 경우에는 이 세타가 0인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물체는 AX는 없고 AY만 마이너스 G가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오른쪽 물체의 경우에는 VX는
VR0라고 쓴 초기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이걸로부터 XT는 그대로 VR0T가 되죠. 이 경우에 VY는 처음에 초기 속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GT가 되고 YT는 -2분의 1 GT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이제 교과서에서 흔히 하는 얘기는 이거를 실제로 떨어졌을 때 동영상 같은 걸 찍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스냅샷을 보면은 얘는 이렇게 떨어지고 얘는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거를 순간순간에 사진을 찍으면은 사실은 이 높이에 왔을 때 높이가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약간 제가 그림으로 그리느라 어긋났는데 왜냐하면 이걸 지금 시간에 대해서 이게 똑같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똑같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실제로 수업을 할 때 이때 이제 그 포물선 그 부케 던지는 그 얘기를 했는데 얘도 포물선입니다. 포물선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초기 조건이 이쪽만 속도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이게 아닐 뿐이지 포물선인 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실제로 써보면 이거니까 역시 2차 함수죠. 2차 함수에서 여러분이 아는 2차 함수 그래프 중에서 뭐 이런 게 위쪽으로 볼록한 그런 2차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포물선이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중력장에서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다 근원인 건데 중력장에서 낙하하는 모든 물체는 포물선을 그리는데 다만 수평 성분이 없을 경우에는 자유낙하기 때문에 직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하게는 이건 1차 함수기 때문에 뭐 2차 함수는 아니다. 2차 함수는 최고차항이 0이 아닌 걸 보통 이야기하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좀 극한 상황이 될 거고요. 그래서 얘도 포물선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오자면 시작했던 화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케를 포물선으로 던지는 법은 정답은 아무렇게나 던져도 포물선을 그립니다. 지금 제 와이프가 이렇게 던진 것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안 던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던졌어도 포물선일 거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이렇게 던졌어도 포물선일 거고 이렇게 던졌어도 포물선입니다. 다 포물선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연구실 후배 결혼식에서 사진기사분이 부케를 포물선으로 던져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객 중에 많은 사람이 물리학자들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어떻게 던져도 중력장 안에서는 포물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소위 드립을 쳤고 그래서 결론은 허무하게도 부케를 포물선으로 던지는 법은 아무렇게 던져도 되는데 물론 제가 여기서 이제 아주 심각하게 이거를 받아들이자면 아마도 그 사진사분이 말씀하셨던 거는 최대한 이거를 예쁘게 요렇게 보기 좋게 날아갈 수 있도록 45도 각도로 던져라 그런 말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 왜 이게 45도 각도인지는 제가 아까 냈던 숙제에서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요. 첫 시간이라 좀 너무 두서가 없었을 것 같은데 특히 이런 처음에 정규 수업이 아닌 상태에서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되나 때문에 고민을 좀 했는데 최대한 제가 너무 늘어지지 않도록 편집 같은 걸 하긴 할 텐데 그래도 좀 중언부언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첫 시간 포물치 운동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